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넉 달간의 총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첫날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불출마 선언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희생하라는 혁신위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어렵다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본격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여당 지도부 교체, 나아가 야당과의 물갈이 경쟁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장 의원의 불출마 회견 소식부터 전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뗀 장제원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이라며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혁신위로부터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오히려 산악회 활동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혁신위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서울을 가랍니다, 저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오는 부산 발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장 의원은 혁신위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혁신위가 활동을 마친 직후인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한 뒤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혁신위 압박에 떠밀리듯 결단을 내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언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윤 대통령과 부산에서 만난 만큼 사전에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이자 친윤 핵심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당에선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 성일종 의원은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이제 관심은 이른바 김장연대의 또 다른 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도 불출마나 당대표직 사퇴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당 지도부에서부터 나왔는데 김 대표는 예정됐던 공식 일정도 취소하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소식을 들은 김기현 대표는 오늘과 내일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혁신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장 의원의 선언 이후 당내에서 당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자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 대표도 비슷한 결단, 즉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공개적인 요구도 나왔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눈 감고 뭉개고 있다. 당대표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관위를 조기에 출범시켜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김 대표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의 결단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불출마 압박은 김 대표뿐 아니라 혁신위가 희생 대상으로 지목했던 친윤계, 영남 중진들에게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선을 120일 앞두고 친윤 핵심의 불출마 선언이 당 쇄신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커지는데
오늘은 급기야 친명계 김민석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또 한 번 이 전 대표의 노선이 변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과거 김 의원의 탈당 경력을 거론하며 철새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은 변절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꾸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과거 탈당 경력을 거론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등은 김 의원이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버리고 정몽준 캠프로 이적한 사실이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딱 들은 일감은 이거 셀프 디스다. 그때 철새,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과거 잘못을 수차례 사과한 바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란 겁니다.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과거의 제 선택을 비판하신 분이라면 100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같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회동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올 12월 12일은 좀 더 특별한 모습입니다. 특히 반란군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려는 추모객들이 더 늘었는데 고 김호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의 추모 행사에 배승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허무하지만 당당히 가려졌지만 찬란하게 역사의 하늘에 걸린 별이다. 중무장한 전두환 반란군에게서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 전사한 고 김호랑 중령을 기리는 글입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35살 창군인의 죽음은 그늘에 묻혔습니다. 그 뒤 부모님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시력을 잃은 채로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독일로 눈 수술하러 간다는 사람이 이건 자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실족사로 바꿨어요. 제대로 된 추모조차 하기 어려운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김호랑 중령이 졸업한 초등학교입니다. 흉상과 기념비는 2014년 이곳 모교에 건립이 무산돼 인근 공원 모퉁이에 세워졌습니다. 전사도 지금 모비도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참 군인으로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서울의 봄의 인기에 좁은 길이 꽉 찰 만큼 추모객이 모였지만 지나간 세월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동기들이 지금 나가다 80입니다. 작년까지는 참여했는데 올해 나이가 들어서 못 온답니다. 육군 본부를 지키다 반란군에 사살된 고 정선엽 병장 역시 오랫동안 소나무 한 그루, 작은 팻말 하나로 기려야 했습니다. 반란군들이 잘못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떴다는 게 아주 안타까울 뿐이죠. 유족들은 이제라도 안타까운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고 김호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은 함께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역시 이곳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쿠데타 가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조소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숨진 날짜가 똑같은 두 사람, 김호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 묘비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44년이 지났지만 가족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3개월 남겨놓고 그렇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김호랑 중령이 목숨을 던져 지킨 정병주 특전사령관 역시 현충원의 한 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묘역입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비에 산속에서 별세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12.12 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던 백운택 준장이 묻혀 있습니다.
묘비엔 나라와 결의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썼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에 쿠데타 주모자와 희생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겁니다. 대전 현충원도 비슷합니다. 쿠데타를 막아선 정승화, 장태환 장군 두 사람과 함께 12.12 주모자 10여 명이 묻혀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사면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허락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오늘 평일인데도 12월 12일을 맞아 영화 보러 온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배우들도 직접 영화관을 찾아 관객들을 맞았는데 영화와 함께 역사를 제대로 보자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전두환 씨 유해를 파주에 묻으려던 시도가 좌절된 데 이어 전 씨의 호를 딴 공원 이름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영화에서 전두광 보안사령관 역할을 맡아 쿠데타를 밀어붙이는 배우 황정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늘 오르는 무대 인사지만 이번엔 특별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정의가 더 살아있다는 걸 더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역사를 경험했든 아니든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라서 저런 사건들을 이렇게 어렴풋이 사진으로만 교과서에서만 봤다가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네. 되돌릴 수 없는 역사지만 영화가 불러낸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려는 움직임 역시 계속됩니다. 현대사를 다룬 역사물은 하나의 장르로 불릴 정도로 20, 30대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덩달아 군사반란 전후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시대를 다뤘던 영화를 찾아보며 역사의 맥락을 살피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전두환 씨 유해를 유언대로 파주에 묻으려던 움직임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호를 딴 경남 합천의 일회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JTBC는 각종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압수수색 일정 같은 구체적인 수사 정보가 SPC 대표이사에게 흘러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SPC 백모 전무의 휴대전화기 등에서 수사 단서를 잡았습니다. 백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수사 정보를 들을 때마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던 대화가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수사할 때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집행 계획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SPC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해당 수사관을 상당 기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뇌물 액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로 황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황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를 피웠다는 건 인정했지만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당초 지난달 14일로 잡혀있던 첫 재판은 유 씨 측이 연기를 요청해 오늘 열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프로포폴을 포함해 마약류를 181번 투약하고 수면제 1,100여 정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대마를 피우며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를 피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유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질문에 배우라고 짧게 답했고 변호인이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대마 흡연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앞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번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글을 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살해하겠다.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익명 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와 남긴 메시지입니다. 정말 차를 몰고 올 것처럼 핸들을 잡은 손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일하던 부모들은 학교로 달려갔고 경찰 수십 명이 출동했습니다. 안 잡히면 불안할 거 아니야. 계속 살아야 되는데. 글을 올린 사람은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쯤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남학생을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누군가를 해칠 구체적 계획과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협박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분당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유행처럼 살인 예고글이 번지자 정부는 강력 조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상당수가 10대입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지난 9월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선처 없이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 며칠간 때 아닌 봄 날씨가 이어지더니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이렇게 한쪽엔 눈꽃이, 한쪽엔 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알 수 없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최고 70cm 눈이 내린 강원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뒤를 보니 눈이 상당히 많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와 고성을 잇는 진부령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눈이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무릎이 빠질 정도로 바닥에 눈이 쌓여 있고요. 제 옆으로는 나무의 가지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건드려 보니까 바닥에 덩어리째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산지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왔습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향로봉엔 73.7cm 눈이 쌓였습니다. 이곳 진부령도 40cm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 세상으로 바뀐 풍경에 관광객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고요. 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덮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눈도 그렇지만 날씨가 유난히 따뜻하다 보니 평소와 달리 비도 많이 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이 강원 지역엔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특이한 현상인데요. 지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겨울비치고 양이 적지도 않았습니다. 강원 삼척과 양양엔 사흘 만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월 하루 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곳도 많았습니다. 네, 꽃이 피는 곳도 있고 요즘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는데 언제부터 다시 추워집니까? 요 며칠 전국적으로 이 평년보다 10도 넘게 따뜻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봄꽃이 피기도 했고요. 다시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사흘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많았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의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일교차입니다. 아침엔 춥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진부령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숫자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집당 한 집이 혼자 살 정도로 이제 익숙한 주거 형태가 됐지만 미디어가 비추는 화려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 환경이나 벌이가 평균에 못 미치는 가구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0대 조명산 씨는 7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좀 분리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취향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게 좀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인 가구 통계를 보니 조 씨 같은 나홀로 가구는 모두 750만여 가구,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늘며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만족도는 높지만 책임도 뒤따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조 씨의 유일한 수입원은 실업급여입니다. 살 게 많은 것 같아요. 우아하게 파스타도 해먹고 뭐도 해볼까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돈이었던 거죠. 지난해 1인 가구 평균 연소득은 3천만 원을 조금 웃돌았는데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이나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의 비중이 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1인 가구 용수빈 씨는 여가 시간에 주로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깁니다. 패드나 핸드폰이나 이렇게 TV 연동해가지고 굳이 밖에 좀 나가지 않고 좀 집에서 OTT나 스포츠 중계 챙겨보는 편입니다. 1인 가구 10명 중 8명은 용 씨처럼 동영상을 보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 있는데 집값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큰 공간으로 이사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섣불리 이렇게 결정을 못 하겠는. 이렇게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12평보다 작은 집에서 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JTBC 공다소희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복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도 아파서 일을 쉬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산층이라도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루 평균 9명꼴로 발생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도 생기는데 자세한 소식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복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약 청년들과 고립 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습니다. 양육시설 등에 살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겐 자립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프거나 고령인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겐 1년에 200만 원 자기 돌봄비를 줍니다. 하루 평균 9.3명꼴로 벌어지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하던 시범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할 때 하루 43,960원씩 수당을 줬습니다. 저소득층 등 일부에게만 적용하던 돌봄 서비스는 중산층에게도 확대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간호간병하는 노인 맞춤 돌봄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각자 소득에 따라 비용을 더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시장에 맡기려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방식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을 할 테고요. 말 그대로 계층화가 굳어지고. JTBC 강나현입니다. 요즘 항공권은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 항공권을 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은커녕 환불이 안 돼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여행사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직장인 진모 씨는 휴일 아침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36만 원짜리 항공권을 샀습니다. 방콕에서 들어오는 항공권이 직항이 아닌 경유인 걸 확인하고 취소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항으로 다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일요일이라서 홈페이지 상에 어떤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객센터도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취소 접수를 했는데 결국 취소 수수료 등 약 19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당일 취소가 아니라 위약금을 물고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환불 금액이 발권 금액의 한 40%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9.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8개 여행사가 휴일이나 주말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소비자가 당일 취소를 하기 어렵게 만든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낀 항공권 판매는 늘고 있는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국제선 항공권 판매 금액은 올해 10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한 만큼 많습니다.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8개 여행사에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부실 공사의 이면에 각종 카르텔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정부가 8개월 만에 LH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혁신안을 또 내놨습니다. 흐지부지 됐던 과거의 혁신안들과 달리 이번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공사장이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LH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8개월 만에 LH 혁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주택 개발에도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설계 권한을 이관하는 한편 전관업체 입찰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걸 모두 이것을 수주한 건설사가 모두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 브랜드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공공주택 시행은 LH가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이젠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 LH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데 전관에 단초가 됐던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 등에 맡기고 부장급 이상의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3년간 입찰이 불가능해집니다. 재취업 심사 대상 역시 현재 2급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민간 건설사가 나선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나 정부가 정한 각종 기준을 따라야 해 실제 얼마나 참여할진 미지수입니다. 수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형 건설사 배불리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공성이라는 취지는 완전 버려버립니다라는 것도 다름이 없고 혁신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마저 그대로 뭘까 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번째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는데 문제는 이전과 달리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커졌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국방대 연단에 섰습니다. 긴급 안보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미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If there's anyone inspired by unresolved issues on Capitol Hill, it's just Putin and his sick clique.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79조 원을 포함한 146조 원 규모의 긴급 안보 지원 예산이 몇 달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이나 이민자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의회를 찾아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But quite frankly, we're not going to go help other countries and not look at actually what'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al security risk. 1년 전 007 작전처럼 워싱턴에 와 여야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길어진 전쟁 탓에 공화당 유권자의 62%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나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 국기색의 조명을 비췄던 워싱턴 시내 곳곳의 건물들은 하나둘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지가 두 나라 대통령에게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니. 푸틴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해온 야권 활동가입니다. 무기는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2년 전 푸틴의 비밀 궁전이 있다고 폭로한 이 영상. 헬기장, 영화관, 카지노 없는 게 없고 돈으로 따지면 1조 6천억 원 규모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1억 2천만이 넘습니다.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의 부정축제를 고발해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낸 것도 나발니였죠. 게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푸틴을 괴롭혔던 전직 요원부터 재벌, 기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까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은 반면에 나발니는 교도소에 갇혀 있긴 하지만 건재함을 과시했죠. 그런데 최근 행방을 알 수 없고 측근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IK2 교도소. 이곳에 수감 중이던 나발니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We don't know where Alexei is right now. So the lawyers try to access him there during last 6 days. 교도소 측에선 나발니가 이감됐다는 소식만 통보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발니 측은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니는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1년 반부패 재단을 만든 뒤 꾸준히 푸틴의 비리를 폭로해왔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의 도전에 2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야당인 진보당을 이끌며 정치적 입지를 키웠습니다. 푸틴에게 눈엣가시였던 나발니는 지난 2020년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생사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021년 러시아로 귀국했지만 곧바로 당국에 체포돼 횡령과 극단주의 선동 등의 혐의로 모두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나발니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미국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to the Russian government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to Mr. Navalny while he's in their custody, and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외신들은 이번 실종이 대선 전에 나발니의 입을 막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카라는 유대교 명절 기간에 미국의 명문 예일대에서 유대교의 상징을 조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인 예일대학 공원에 유대교를 상징하는 큰 촛대가 서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 촛대 위에 올라가더니 말리는 시위대에 아랑곳 않고 끝내 팔레스타인 국기를 겁니다. 여들에 이어지는 유대교 명절 한우카를 맞아 이처럼 미국 대학가엔 유대인을 겨냥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향한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We won't stand for it, we won't tolerate it, and we come together to condemn it yet again today. 앞서 하원 청문회에 나온 명문대 총장들의 모호한 태도는 반유대주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Does calling for the genocide of Jews violate Penn's code of conduct when it comes to bullying and harassment? Yes or no? It can be harassment. It can be, depending on the context. 직후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역시 사퇴 압박을 받는 하버드대 총장에 대해선 교수진 700여 명이 정치적 압력에 굴해선 안 된다며 유임시키라는 서한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44년 전 오늘 반란을 일으킨 인물들은 자신들이 혁명을 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들은 실제 지금도 나라를 구하려 혁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원 판단과 당시 자료만 살펴봐도 이게 왜 억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JTBC 모바일 콘텐츠로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 금명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노태우 씨는 친구 전두환 씨가 11.6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반란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주역 일공수 여단장 박희도 씨는 우발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했다 하고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지. 전 씨는 줄곧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하지만 기록엔 전 씨가 반란을 일으킨 건 그런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전 씨를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 하자 개각 전날 반란을 일으켰단 겁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신군부는 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이 반란을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기막힌 논리를 들고 전 씨의 최측근 허삼수, 우경윤 대령이 앞장섰습니다. 12월 12일 저녁 7시 계엄사령관을 전격 체포합니다. 그런데 반란군에도 진압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국방부 장관이 숨어버린 겁니다. 기록엔 노재현 장관이 총소리가 들리자 피신했고 결국 공수부대가 찾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관과 연락이 끊어진 밤 11시 40분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반란군을 막기 위해 인천에 있던 부공수여단을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최세창 준장이 지휘하는 3공수여단이 특전사령관을 체포해버립니다. 영화 속 김호랑 소령은 기록에도 이 장면에서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희도 준장이 지휘하는 1공수여단은 13일 새벽 1시 52분 국방부를, 새벽 2시 15분 육군 본부를 접수합니다. 박희도 씨는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의 폭주를 막고 서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장태환이가 막 날뛰면서 청와대를 보고 막 총을 쏘라 그러고 장군들한테 땡크로 문대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후 동선을 보면 신군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 씨가 친구 노태우 구사단장이 이끌던 서부전선 최전방 병력을 서울로 불러들인 겁니다. 구사단은 새벽 3시 3분 부파발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김일성을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영화 속 이 대사는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최전방 부대를 빼돌린 신군부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전사령관이 불러들인 구공수여단과 노태우 씨가 최전방에서 빼온 병력이 서울에서 맞붙을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 대치는 새벽 3시 10분 윤석민 참모차장이 수경사 전투 중지를 선언하면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새벽 4시 17분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연행되면서 반란군의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반란군은 보안사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과 노태우, 감사원장을 지낸 황영시, 국회의원을 지낸 박준병,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세창,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박희도, 청와대로 들어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과 장세동. 이들은 대부분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여전히 12.12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합수본부장이 전직 대통령을 살해한 살해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우연한 사건이지 이것은 절대 쿠데타가 아니라고. 이날 식전에 참석한 산부요인과 국무위원.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에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 골목길. 경찰차가 지나다니고 경찰관들이 순찰을 돕니다. 어제 저녁 오후 5시 30분쯤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에 출동한 겁니다. 난 잃을 게 없다. 살해하고 감옥에 가겠다 했지만 범행을 예고한 저녁 8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인데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다른 20대 남성이 남의 이야기를 가져다 글을 올렸던 겁니다. 글에 적은 범행 예고 장소는 전 여자친구의 집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잡아 전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넘어 몰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사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숨을 끄는 뒤에 이곳 대학교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 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이 집에 찾아와 문고리를 뜯으려 해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개를 불법 도살하는 농장, 이번엔 경기 부천시에서 적발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주변 눈을 피해 전기 충격으로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해 왔는데
인근 주민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 겉보기엔 흔한 근교 풍경인데 안으로 들어가니 개 도살장이 나옵니다. 앞치마 입은 도살업자는 자리를 피합니다. 빨간 고무통에 죽은 개 여러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닥에도 털 뽑는 기계에도 개 사체가 있습니다. 야외엔 전깃불에 타담한 개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도살하는 거예요? 냉동고에도 개 사체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만 총 13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가 이런 식으로 죽어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열 안 하셨죠? 혈액을 뽑는다거나 이런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철창엔 아직 살아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옴짝달싹도 못한 채 다른 개들이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지금 작업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모두 불법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70대 주인은 주말이나 새벽에 몰래 도살을 해왔습니다. 개를 도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보하여서 우리 특사경들이 한 달간 잠복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들키고 나선 먹고 살려고 한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동물 학대 혐의를 피할 순 없습니다. 올해만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 시설 11곳을 적발한 경기도는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점주가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갈 수 있고 비즈니스석도 탈 수 있다며 수십 명을 속인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7월 하나투어 과천점 점주 이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석보다 싸게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4주 있다가 페이백 나머지 반을 해준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도 다녀왔고 지인들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550짜리 상품을 150에 다녀오는 거를 저는 받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 씨에게 여행 대금을 선입금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씨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확인해보니 할인받은 줄 알았던 여행 금액은 정가에 결제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할인해줬다고 한 차액을 다른 고객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나눠서 결제를 한 겁니다. 이 씨가 지점을 열 때 도와주고 영업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서울 강남의 한 점주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손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투어 측은 회사 예약 번호를 받고 여행을 못한 고객들에 한해선 모두 2억 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약 번호가 없는 경우엔 고객 부주의여서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40여 명, 피해액이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면 전기장판이나 핫팩 같은 난방용품도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 온도가 120도 넘게 올라가기도 해서 화상이나 화재 위험 조심해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방에 보일러가 좀 잘 안 통해가지고 좀 추울 때 많이 켜놓고 전기장판 많이 쓰고 있어요. 나갈 때마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 항상 약간 대용량으로 사놓고 쓰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1000여 개를 조사했더니 45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 전기장판은 열선 온도가 124.8도까지 올라가는데 기준치보다 30도 가까이 높습니다.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전기방석 역시 열선이 126.5도까지 올라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모두 화상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잘 때도 발 쪽이 좀 많이 뜨겁고 핫팩 깜짝깜짝 놀라고 했거든요. 겨울 필수품 핫팩 일부 제품도 기준치인 70도보다 7도가 높았습니다. 어린이용품 가운데는 기준치의 270배가 넘는 납이 나온 손목시계,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온 스프링 공책 등이 확인됐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일단 KC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러그를 뽑아놓고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정부는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중국 팬들의 돈 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호텔 숙소까지 찾아와 위협해 중국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1000m 준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한동안 비디오 판독 뒤 황당한 실격을 당했던 황대헌. 깨끗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이 일로 우리 빙상연맹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20개월이 흘러 베이징은 황대헌에게 또다시 악몽의 땅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첫날 500m 경기 도중 실격당했는데 중국 팬들이 숙소 방까지 찾아와 귀화한 라이벌 임효준, 그러니까 린샤오준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경기장 내에서 어느 정도 야유가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숙소까지 이어져 가지고 선수를 그렇게 테러하듯이 쫓아다녔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였지 않나. 이 때문에 황대헌은 베이징 대회에서 남은 남자 5000m 계주 결승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큰 타격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좀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우리 빙상연맹이 중국 연맹과 국제빙상연맹의 항의에 숙소 복도에 경비원을 세우고 황대헌이 오갈 땐 경호원이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돌아온 황대헌은 이번 주말 목동에서 열리는 월드컵 4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감아차서 만든 골이 좋을까요?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 골이 나을까요? 우리 축구 올해의 골 후보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페널티 아크로 두세 걸음 치고 들어오더니 수비가 붙을 새도 없이 반박자 빠르게 감아찹니다.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스스로도 궤적을 보고 들어갔다고 직감했을 정도로 아름답게 휘어집니다. 머리, 왼발, 오른발,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올해 대표팀에서 온몸을 내던져 만든 6골. 그중에서도 가장 손흥민을 잘 보여주는 골이었습니다. 태극마크를 단 지 4년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의 이 장면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직접 반칙을 얻어내 만든 프리킥 기회. 왼발로 찬 공이 수비벽을 넘겨 골대 구석을 찔렀습니다. 튀니지 골키퍼가 어떻게 손써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때 대표팀 벤치를 지키기도 했는데 15경기 만에 막힌 혀를 뚫은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4골을 몰아치며 최고의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배들의 뒤를 쫓는 후보는 21살 윙어 강성진입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고 마치 메시를 보는 듯한 드리블로 수비수 3명을 제친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만든 한방, 위대한 골이라는 극찬과 함께 3개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3년 전 손흥민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2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피파 푸슈카시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축구 팬들의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올 한 해 최고의 골을 발표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타니의 계약에 발맞춰 LA 다저스가 내놓은 영상입니다. 투수로 또 동시에 타자로 만화야구 주인공처럼 활약했던 오타니를 떠올리며 환영 영상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요. 10년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00억 원을 받게 된 초대형 계약, 그 뒷이야기도 만화 같습니다. 계약 발표는 크게 해놨지만 실제로 내년부터 10년간 오타니가 받는 연봉은 26억 원 정도라고 하죠. 9,200억 원 중 나머지 8,940억 원은 10년 계약이 끝난 후 연금처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저스가 당장 자신에게 쓸 돈을 아껴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거나 대우해주라는 게 그 이유인데 오타니는 계약 내용으로도 세상의 시선을 확 붙잡았네요. 그라운드에 난입한 한 남성이 심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주심을 발로 차려는 이들과 말리려는 이들이 함대 얽혀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튀르키예 프로축구에서 벌어진 일로 주먹을 휘두른 가해자는 홈팀의 구단주였습니다. 양 팀에서 각각 한 명씩 퇴장을 당할 정도로 경기가 치열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날 때쯤 동점골을 먹히자 심판에게 불만을 품은 겁니다. 튀르키예 축구협회는 곧바로 모든 리그 경기를 중단했는데요. 이 구단주는 어떻게 될까요? 튀르키예는 법적 처벌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반 54분, 이 시간에도 축구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그게 오버헤드킥 결승골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남부지방과 영동은 저녁까지 눈과 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눈비구름대가 빠져나가고 거의 잦아들었지만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빙판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반짝 추워집니다. 서울이 2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이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은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서울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또다시 빗줄기가 지나겠고요. 주말부터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돼서 휴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타니의 계약에 발맞춰 LA 다저스가 내놓은 영상입니다. 투수로 또 동시에 타자로 만화야구 주인공처럼 활약했던 오타니를 떠올리며 환영 영상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요. 10년간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00억 원을 받게 된 초대형 계약, 그 뒷이야기도 만화 같습니다. 계약 발표는 크게 해놨지만 실제로 내년부터 10년간 오타니가 받는 연봉은 26억 원 정도라고 하죠. 9,200억 원 중 나머지 8,940억 원은 10년 계약이 끝난 후 연금처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저스가 당장 자신에게 쓸 돈을 아껴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거나 대우해주라는 게 그 이유인데 오타니는 계약 내용으로도 세상의 시선을 확 붙잡았네요. 오늘 남부지방과 영동은 저녁까지 눈과 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눈비구름대가 빠져나가고 거의 잦아들었지만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빙판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반짝 추워집니다. 서울이 2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이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은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서울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또다시 빗줄기가 지나겠고요. 주말부터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돼서 휴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